세상에 떠도는 기묘한 괴담들. 첫 번째 이야기. 자취방에 소복 입은 귀신 때문에 실제로 겪었던 실화괴담. 새벽녘 가위에 눌렸는데 침대 바로 옆에서 소복 입은 어느 여자가 환하게 웃으면서 아주 기괴하고 방정맞은 춤을 요란스럽게 추고 있었다. 그건 춤이라기보다는 거의 지랄 발광에 가까웠다. 사지를 이리저리 흔들어대고 머리를 앞뒤로 양옆으로 아주 빠르게 돌리면서 상체와 하체를 앞서거니 뒤서거니 하는 모양새로 지랄을 떠는, 허리까지 늘어진 검은 머리는 헝클어져 있었지만 그 머리칼 사이로 드러난 얼굴은 아주 활짝 웃고 있었다. 새벽빛에 아주 조금 밝아졌지만 여전히 어두운 방 안에서 창백한 얼굴에 새빨간 입술, 돋보이는 광대는 또렷이 보였다. 춤출 때마다 소복이 부스럭부스럭거리는 소리, 쿵쾅대는 발소리가 계속 들렸다. 웃음소리는 들리지 않았다. 하지만 여전히 얼굴은 아주 환하게 웃는 표정. 혼자 사는 나를 구해줄 이는 아무도 없었고 몸은 굳어서 꼼짝도 못하는데 그 두 소리로 가득한 침실에서 나는 비명도 지르지 못하고 그것이 하는 행동과 얼굴을 곁눈질로 쳐다보고만 있을 뿐이었다. 마치 구슬하는 듯 보였는데 꽹거리 소리나 방울, 작두 같은 것들은 들리지도 보이지도 않았다. 어쨌든 나는 가위에서 벗어나려고 발악을 했다. 하지만 그럴수록 몸은 더 아래로 꺼지는 기분이 들었다. 그리고 다시 잠이 들었다. 아침에 눈을 떴는데 아래층이 소란스러워 베란다를 내다보니 구급차가 와 있었다. 아래층 할머니가 오늘 새벽에 돌아가셨다고 한다. 내가 가위에 눌렸던 것과 할머니의 죽음은 어떤 연관이 있는 걸까? 라고 되뇌며 수없이 생각해 보았지만 도무지 알 수 없었다. 단지 어렴풋이 떠오르는 궁금증은 있었다. 그것이 우리 집으로 잘못 찾아온 것이었을까? 아니면 맞게 찾아온 것이었을까? 그 사건 이후로 집에 들어가는 게 무서워진 나는 며칠을 찜질방에서 지냈고 결국 2달치 월세를 손해보고 급하게 이사했다. 두 번째 이야기. 어깨에 묻어있는 피. 아는 누나가 외국 살았을 때 해준 이야기야. 그러니까 그날은 비가 추잡스럽게도 많이 내리던 날이었대. 당연히 하늘에는 먹구름이 이곳저곳 끼어 있었고 부모님이나 주위 사람들은 하늘이 노한 것이라며 서로 말하기 급급했지. 누나도 말은 안 했지만 짜증 났었나 봐. 하긴 나도 그럴 거야. 신나게 놀고 해야 하는데 비가 와서 기분은 더럽지, 몸은 젖지. 아주 가관일 테니까. 그렇게 할 일 없이 잔소리도 먹어가며 침대에 누워있는데 연락이 왔나 봐. 지금 나오면 김치전에 막걸리 사준다고. 할 일도 없었고 비가 와서 패턴을 망칠 수는 없었기에 바로 나간다 하고 화장도 간단하게 하고 우산을 쓰고 나갔대. 집 앞에서 좀 더 가면 보이는 편의점 앞에서 친구를 만나고 서로 대화하고 웃으면서 가게로 걸어가고 있는데 앞에서 갑자기 웅성웅성 거리는 소리가 들리고 사람들이 모여있는 거야. 뭐지? 하고 가까이 가서 어떻게 된 거냐고 물어보니까 빗길이 미끄러워 그만 차가 사람을 치고 전봇대를 박아버렸대. 다행히 운전자는 괜찮지만 원래 사고라는 게 운전자보다 보행자가 더 다치는 법이잖아. 운전자는 중상을 입었고 사고 당한 보행자는 그만 피를 너무 많이 흘러서 사망해버렸대. 여기까지 듣고 누나랑 친구는 너무 끔찍하고 비위도 약해서 그냥 가게 가자고 하고 그 자리에서 이동했대. 잠시 후 도착한 곳을 보니 원래는 그냥 외국의 약간 저렴한 식당이지만 비가 오면 한국인들이 많이 찾아선지 한국 막걸리하고 또 저는 좀 다르기는 한데 그나마 김치전과 비슷한 거였어. 그것을 누나 친구가 시키고 서로 떠들며 대화하고 즐겁게 놀고 있는데 가게 안에 있던 한국인 손님들과 외국인 손님들이 저들끼리 자기네들을 보고 이야기를 주고받더라고. 살짝 기분이 나빠진 누나가 도대체 무슨 일이냐고, 왜 우리를 보며 이야기하냐고, 할 이야기 있으면 앞에서 하세요 라고 강직하게 말하니까 아무 말 없다가 한국인 여자 손님 한 명이 말하대. 당신 어깨에 피 묻어 있어요. 피라는 말에 바로 어깨를 보니까 진짜 피가 묻어 있었대. 그것도 조금이면 상관없겠지만 멀리서 봤을 때 저 사람 어깨에 피 묻어 있는데 하고 알아차릴 만큼 흥건하게 말이야. 순간 이상한 기분도 들고 오싹한 기분이 든 누나와 친구는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서로 들어가자고 하고 계산하고 누나 친구는 택시 타고 누나는 가까우니까 걸어서 바로 가기로 했다 나봐. 누나가 한참 걷다가 집 앞에 골목길이 하나 있었는데 거기에 동물들이 모여 있더래.
비에 홀딱 젖고 있는데도 강아지나 고양이는 서로 모여 있다가 누나가 지나갈 때쯤 짖거나 울어대더래. 누나 진짜 울 것 같이 놀라서 바로 뛰어서 집 들어가고 싶고 자려고 옷을 벗었는데 문득 어깨 쪽에 눈길이 갔대. 얼마나 피가 흥건하면 그 소란을 피웠냐. 누나가 어깨 부분을 보니까 피가 흥건하기는 했는데 문제는 그게 손 모양 같은 거야. 막 자기 손바닥에 피 묻히고 흰 종이 찍으면 나오는 모양이 있잖아. 그거 같던 거지. 누나 너무 소름 돋아서 씻는 거는 둘째치고 바로 누워서 잤더래. 이야기는 여기서 끝나는데 어깨에 묻은 피는 무엇이었을까? 분명 사고는 보긴 했지만 말 그대로 들은 거고 근처로 간 적도 없었대. 그리고 동물은 왜 갑자기 지저대고 울어댄 걸까? 세 번째 이야기, 흉가 체험은 제발 하지 마라. 제가 26살 때 아프리카 TV에 그 외진 곳이나 흉가 찾아가는 방송들을 즐겨보면서 귀신 찾는 그런 걸 즐기고 있었어. 점차 안 보이던 것들이 눈에 보이기 시작했어. 화면에서 담력 하나 최고였던 것 같아. 새벽에 혼자 불 다 끄고 모니터로 동영상 캡처해서 살펴보는 행동을 반복하기 시작했어. 그러다 이 사람이 어디 조그만 터널 지나서 흉가 하나를 찾았는데 도저히 못 들어가겠다고 주위만 찍고 갔어. 문제는 여기서 시작이야. 그날도 그 집을 자세히 들여다보며 스샷 찍고 관찰 중이었어. 2층 집이었는데 난간에 남학신 씨는 여자같이 보이는 게 보여서 궁금해서 계속 관찰하다가 갑자기 소름이 막 올라와서 끄고 잠이 들었어. 필자는 어려서부터 산만 가면 100% 가위에 눌렸었어. 군대 가기 전까지 가위 눌린다는 거를 미친 듯이 느끼며 살았었어. 그때는 가위도 안 눌리고 한두 시간 자고 일어났나? 눈을 떴음 근데 갑자기 눈에 보이는 것들이 많아졌어. 집에서 보면 방을 볼 때 여자 그림자가 대놓고 보였어. 사진은 더 가관이었어. 평범한 마트 카트 끄는 사진에 한 사람이 위에 파란 연기처럼 있는 엄마 아들 형상이 보였어. 거의 모든 사진에서 남들과 달라진 눈이라는 거에 엄청난 스트레스와 공포감을 느꼈어. 심지어 음식집에서 고기 먹고 있는데 마주보고 있는 창문에 여자 그림자가 보였어. 밤에는 무서워서 그냥 잤어. 그리고도 궁금해 방송 시청을 계속했어. 평소에도 자주 가던 정저에 가는 방송이었는데 그 정저 왼쪽에 그 말로만 듣던 소복 입은 할머니가 대놓고 보였어. 난 극복을 목표로 방송을 끊고 교회나 절에 갔어. 다 똑같았어. 필자 친할머니가 무당이었어. 예전에 할머니가 했던 말이 생각났어. 귀신이 눈에 보이는 건 해코지하려고 보이는 거라고. 그런 말들이 마구 떠올라. 정신병원에 가야 하나 심각하게 고민했어. 그러나 나이가 너무 어리지 않아서 그런지 한 달 정도 거위와 눈에 보이는 것들이 익숙해졌어. 그 뒤로부터 길 가다 보이는 검은 안개들, 사람 그림자 다 무시하며 술 취해서 그림자 앞에 가서 오줌도 싸고 그랬어. 무당집도 찾아다녀봤어. 전화해서 이러니 봐달라고 했지만 먼 무당들은 다 교육받는 중이라 아직 힘들다고 했어. 우리 집은 천도제 경험도 있어서 부모님이 무당집 절집 교회 아무데도 가지 말고 그냥 극복하라고 했어. 그러다 나랑 비슷한 상황은 아니지만 내 눈이 일이 되기 전 같은 짓거리를 하던 친구들을 집으로 불러서 그런 이야기들을 하다가 잠들었었어. 한 친구가 가위를 심하게 눌렸는데 물어보니 할머니 한 분이 자기를 환한 얼굴로 쳐다보고 화장실 문을 쾅 닫으면서 들어갔다고 했어. 그 뒤로 내 눈은 정상이 됐어. 그 친구가 점점 뭐가 잘 보인다고 연락 왔어. 3개월간 실제로 경험한 이야기야. 지금 33살이고 26살에 겪은 이야기지만 지금도 생각이 나. 인터넷에 올라온 영상 그런 건 개뿔이었어. 길 가다가도 다 보이는데 전문가가 있으면 진짜 한번 물어보고 싶어. 간혹 귀신 카페 같은 곳에 가서 사람들에게 말해. 특히 집안에 신기 있는 집안 자제분들. 이런 거 보려다가 진짜 망한다고. 어차피 아무도 안 믿지만 말이야. 아직도 부모 이외의 이야기 꺼내본 적 없어. 그러다 얼마 전에 작은 아버지한테 얘기했는데 내 나이 때 자기도 그러셨다고 하는 거야. 근데 경험하고도 그 얘기가 안 믿기는 건 내가 말해도 남들이 믿지 않을 만하다 생각해. 네 번째 이야기, 선택. 늦은 새벽, 사고가 났으니 급히 와달라는 친구의 전화를 받은 내가 차를 몰고 현장에 도착했을 때 친구는 충격에 빠진 표정으로 길가에 앉아 있었다. 상황이 심상치 않음을 느낀 나는 친구에게 다가가 물었다. 어떻게 된 거야? 친구는 대답하지 않았다. 사람 치였어?
역시 친구는 대답이 없었다. 혹시 주변에 누가 쓰러져 있나 싶어 주변을 둘러봤지만 아무것도 발견할 수 없었다. 그나마 다행이었지만 불안감이 가시지 않은 나는 혹시나 하는 마음에 갓길에 세워진 친구 차로 다가가 안을 살펴보았다. 차 뒷좌석에는 피투성이가 된 여자가 쓰러져 있었다. 이를 악물고 친구에게 고개를 돌렸다. 술 마셨냐? 친구는 작게 고개를 끄덕였다. 화가 났지만 지금은 한가하게 욕이나 하고 있을 상황이 아니다. 어떻게든 이 상황을 수습해야 한다. 그때 친구가 떨리는 목소리로 입을 열었다. 경찰 불러야겠지? 다시 한번 욕이 튀어나오는 걸 간신히 참으며 친구에게 말했다. 음주운전으로 사람 치워놓고 경찰서를 제 발로 찾아가겠다. 잘못을 했으니 마땅한 벌을 받겠다고. 교도소에서 수감 생활하면서 너희 아픈 어머니는 어떻게 할 건데? 곧 태어나는 내 딸은 그동안 고생만 한 재수씨 옷바라지까지 시키려고. 친구는 눈을 감고 얼굴을 손으로 감쌌다. 다 필요 없고 내가 시키는 대로 해. 여긴 CCTV도 거의 없고 사람도 없어. 시체만 잘 처리하면 아예 없었던 일이 되는 거야. 내 말 알아들었지? 내 말에 친구는 흐느끼듯 말했다. 그건 안 돼. 분노에 차 내가 무어라 소리 지르기도 전에 차 안에서 희미하게 소리가 들려왔다. 고개를 돌려 차를 바라보았을 때 친구가 힘겹게 말을 이었다. 아직 안 죽었어. 난 참지 못하고 욕지거리를 내뱉었다. 살려주세요. 차 안에서 들려오는 미약한 목소리를 뒤로 한 채 난 급하게 머리를 굴리기 시작했다. 아직 죽지 않았으니 돈을 주면서 입단속을 시켜볼 수도 있다. 매력적이고 깔끔한 방법이긴 하지만 정황상 감당이 안 될 정도로 막대한 돈을 요구해 올 가능성이 크다. 또 합의한다고 말해놓고 치료받은 뒤에 말을 바꿔버리면 큰일 나는 것은 이쪽이다. 지금 상황에서 그런 위험을 감수할 수는 없다. 고민을 하던 나는 방법이 없음을 깨닫고 친구 차의 뒷좌석을 열었다. 살려주세요. 여자의 목소리를 무시한 채로 난 여자를 끌어내려 둘러매었다. 어떻게 하게? 친구의 떨리는 목소리에 난 대답하지 않고 여자를 내 차 트렁크에 실었다. 그리곤 친구에게 다가가 팔을 잡고 일으켜 세웠다. 친구는 멍하니 움직이지 않았다. 뭐 하고 있어? 어서 가라니까. 아무래도 이건 아닌 것 같아. 내가 책임지고. 난 친구의 멱살을 잡고 이를 악문 채 이야기했다. 정신 차려. 이건 너 혼자만의 일이 아니야. 잘 생각해봐. 너희 가족들을 생각해보라고. 당장 너 없으면 너희 가족들은 어떻게 할 건데? 지금 이 시점에 네가 잡혀가고 나면 너희 가족은 뭘 먹고 살아? 빚이라도 없으면 내가 이런 말도 안 해. 그 빚 고스란히 가족한테 남기고 너만 편하게 옥살이나 하게. 친구는 고개를 떨구었다. 잘 생각해봐. 고작 며칠이야. 딱 며칠만 있으면 모든 게 다 해결된다고. 잠시 뜸을 들인 친구는 작은 목소리로 대답했다. 저 여자는 어떻게 하게? 아직 살아있잖아. 답답함을 느낀 나는 눈을 감고 심호흡을 했다. 그리곤 친구를 놓아준 뒤 조용히 말했다. 내가 알아서 처리할 테니까 넌 신경 쓰지 마. 그래도 친구는 더 말을 잇지 못했다. 내 말 들어. 이게 최선이야. 고맙다. 친구는 내 눈치를 살피며 차로 돌아가 시동을 걸었다. 친구가 사라진 걸 확인한 나는 서둘러 차로 돌아갔다. 뒷좌석에서는 여자가 여전히 꿈틀거리고 있었다. 난 이성적으로 생각하기 위해 심호흡을 하고는 천천히 차를 출발시켰다. 친구는 상황이 좋지 않다. 어떻게든 내가 처리해야 한다. 고심 끝에 난 휴대폰을 꺼내어 전화를 걸었다. 뭐야 이 시간에. 남자의 거친 목소리가 들리자마자 난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약간의 사고가 있었습니다. 그놈이 술을 마시고 사람을 쳐버리는 바람에 일이 복잡해질 것 같아서 일단 그냥 보냈습니다. 거래 일정 자체는 문제가 없을 겁니다. 다만 사고 수습을 조금 부탁드려야 할 것 같습니다. 전화를 받는 남자는 잠시 고민하는 듯했으나 이내 결정을 내린 듯 대답했다. 좋아. 대신 만에 하나라도 잘못되면 다 내가 책임져야 할 테니. 그리 알고 있어. 책임지라는 말에 약간 겁이 났지만 지금은 선택의 여지가 없다. 그리고 이건으로 오히려 예상보다 더 득을 볼 수도 있다. 사고 난 게 젊은 여자입니다. 다치긴 했지만 아직 살아있어요. 팔면 값이 제법 나갈 것 같습니다. 남자는 그리 오래 고민하지 않고 대답했다. 그럼 지금 데리고 이쪽으로 와.
상태를 보고 가격을 정해야지. 사지 멀쩡해야 비싸게 팔리니까. 죽어버리거나 너무 심하게 다쳤으면 분해해서 팔아야 할 테고. 내 몫은 사고 수습 비용을 뺀 나머지야. 전화를 끄는 나는 한결 마음이 편해진 채로 시트에 몸을 기댔다. 다행히 어떻게든 잘 처리될 모양이다. 내 인생을 망쳐버린 뒷세계였지만 이럴 땐 오히려 든든한 지원군이 되어주었다. 조직에서 빠져나가지도 못하고 빚만 늘어나던 차에 적당히 일 맡길 사람 하나만 데려오면 큰 돈을 받을 수 있다는 제안이 들어왔다. 뭘 하는지 정확히 알 수는 없지만 위험한 일임에는 틀림없다. 죽을 수도 있겠지만, 아니 높은 확률로 죽겠지만, 순진한 그 친구는 그런 위험성까지는 전혀 생각하지 못하는 모양이었다. 힘든 상황에서 빚까지 지고 있으니 큰 돈을 벌 수 있다는 내 말에 혹해서 다른 건 생각할 겨를이 없던 건지도 모른다. 어찌되었든 간의 결정은 그 친구가 했으니 죽든 살든 모두 그 녀석 책임이다. 난 그냥 중간에서 소개료만 떼어먹으면 그만이었다. 친구 녀석이 멍청한 짓을 하는 바람에 모든 게 물거품이 될 뻔했지만 오히려 생각 외의 수익이 더 생기게 되었다. 잘하면 빚을 다 갚고 깨끗하게 새 출발할 수도 있을 것 같았다. 난 뒤에서 신음하는 여자가 죽지 않기를 바라며 차를 출발시켰다. 5번째 이야기, 자취방 실화 괴담. 내가 보통 한번 자면 잘 안 깨는 스타일인데 그날따라 새벽에 화장실이 너무 가고 싶어서 일어나서 화장실을 갔어. 현관 바로 옆이 화장실이라 앉아있는데 도어록이 열리면서 비밀번호 누르는 소리가 들리는 거야. 처음엔 그냥 윗집이나 아랫집에서 엘베 잘못 내린 줄 알았지. 나도 601호인데 501호 갔던 적이 있거든. 근데 갑자기 소름이 쫙 돋았던 게 우리 집은 내가 유난스러워서 비밀번호가 11자리거든. 근데 정확히 11자리를 누르는 거야. 다행히 틀렸더라고. 그렇게 두세 번 더 시도하다가 삐삐빅 하는 경고음이 나오고 내가 정신 차리고 현관문을 발로 뻥 찼어. 그랬더니 후다닥 도망가는 소리가 들리더라. 근데 같은 층 어느 집에서 문이 쾅 하고 닫히는 소리가 들리는 거야. 그 후로 내가 좀 예민해졌어. 거기다가 퇴근하고 돌아올 때마다 우리 집 도어록 뚜껑이 열려있는 날이 많아진 거야. 그래서 내가 출근 전에 도어록 뚜껑을 닫았나 확인하고 다녔는데도 열려있던 적이 몇 번 있었어. 그때 내가 집에서 나가는 시간이 오전 8시쯤이었는데 엘베를 기다리는 중에 우연히 고개를 돌렸는데 한 집에 초인종에 빨간불이 들어와 있는 거야. 나중에 실험해보니까 우리 집에서 인터폰으로 현관 카메라를 켜면 현관문 앞이 보이고 초인종에 빨간 불빛이 들어오더라. 그 집은 현관 카메라를 켰을 때 엘베를 기다리는 내가 딱 보일 위치였어. 그래서 그 다음부터 의식 안 하는 척 수시로 확인했는데 항상 켜져 있더라고. 소름 끼치고 무섭긴 했는데 어차피 증거도 없고 조만간 방 뺄 예정이라 한두 달만 조심하자 하고 살았지. 그 집 현관문에 보면 항상 무슨 독촉장이 엄청 많이 붙어 있더라고. 공과금이랑 관리비랑 이런 거. 잃을 거 없는 사람 같아서 그래서 더 무서웠어. 그러다가 내가 일하는 사람들이랑 우연히 성범죄자 알림이라는 앱을 보게 됐는데 내가 사는 건물에 한 명이 뜨더라고. 건물 번호까지만 나오고 호수는 안 나오는데 왠지 그 집 사람일 것 같았어. 이유는 죄목이 주거침입 및 강간이었거든. 참고로 우리 오피스텔은 5에서 6층만 주거용이었어. 나머지는 병원이랑 경로당 카페 같은 상가용이었거든. 암튼 그 후로 나도 건물 입구에 도어록 있는 곳, 초등학교 바로 앞, CCTV 있는 곳, 지구대가 가까운 곳으로 알아보고 이사했어. 6번째 이야기, 조상신. 내가 6살 때 교통사고를 당했었어. 내 기억상으로는 그때 당시 대치동 근처에 살았던 것 같아. 근데 그때는 강남이 잘 사는 동네라고 불러지기 전이라 발달 안 됐었어. 내가 유치원 끝나고 부모님이 맞벌이라 항상 쌍둥이 형이랑 같이 집에 갔단 말이야. 근데 그날 같이 가는데 쌍둥이 형이 아슬하게 남은 신호를 뛰어가고 난 기회를 놓쳤어. 그러다 내 기억상으로는 건너서 우리 집 가려면 골목을 몇 개 지나야 하는데 골목에서 튀어나온 트럭에 치인 걸로 기억하고 있었단 말이야. 그 후 나이 먹고 그때 엄마한테 물어보니까 트럭이 아니고 내가 신호등 기다리는데 어떤 승용차가 나를 치고 뺑소니 했다고 한 거야. 하여튼 난 유치원 나온 것까지는 기억나는데 그 후 기억이 가물하기도 하고 다 없단 말이야. 근데 엄마가 한밤중까지 내가 안 오길래 경찰에 전화해서 실종 신고했는데
지금 우리 집 근처에서 교통사고 난 아이가 있는데 보호자가 안 나타나고 있다고 해서 엄마가 날 찾은 거란 말이야. 근데 엄마가 응급실에서 나를 봤는데 얼굴은 퉁퉁 부어 있어서 눈은 뜨는 것 같은데 너무 부어서 실눈 뜬 것처럼 보였고 몸에 피가 엄청 많이 나 있었대. 그리고 울고 있었다고 했었어. 근데 이상한 게 난 그때 아예 기억이 없다고 했잖아. 어떻게 눈 뜨고 울었는지 아직까지 의문이야. 7번째 이야기. 나는 광부였다. 난 오래전에 남쪽 아팔란치아에 있는 석탄 광산에서 일했었어. 아팔란치아는 북아메리카 대륙 동쪽에 위치한 큰 산맥이야. 은퇴한 광부로서 이 영상을 보고 떠오른 게 있어. 깊은 땅굴 속에서 일하려면 알아야 될 게 몇 가지 있거든. 수직갱도에서 무슨 소리를 듣는 건 아주 흔해. 보통은 식사 시간까진 무슨 소리를 듣는 건 드문 일이야. 작업장에 있는 모든 기계 전원을 내리고 밥구멍이라 불리는 식사 장소로 모이면 아주 조용해져. 그러다 갱도에서 무슨 소리가 들리더라도 다들 오랫동안 일을 한 사람들이라 그냥 무시하곤 했어. 목소리를 듣거나 불빛을 보는 일도 꽤 있어. 아무것도 없는 곳에서 들리는 목소리나 있어서 안 될 곳에서 보이는 빛이나 거의 모든 광부는 신경 끄고 일이나 하기로 해. 솔직히 그렇게 깊은 곳에 가면 소름 끼치기도 하지만 모두 함께 있었기에 무섭다는 생각은 들지 않았어. 내가 일하던 광산에 불행한 사고가 있었지. 한 광부 위로 천장이 크게 내려앉은 사고였어. 우린 구출하려고 했지만 불가능했어. 그 광부는 구출 지점이랑 너무 멀리 있어서 도저히 방법이 없었거든. 그 광부는 결국 거기서 죽었고 끔찍한 사고로 남았지. 채광회사는 그냥 그 갱도를 벽돌로 막아버리고 작업을 계속하도록 지시했어. 그 사람은 지금까지 그곳에 매장되어 있겠지. 우리 식당은 벽돌로 막은 바로 거기 근처였어. 그러니까 솔직히 몇 번 나도 들은 것 같아. 그 벽돌 벽 뒤에서 망치나 끌 같은 걸로 자꾸 돌을 때리는 소리가 나는 것 같았거든. 난 그때도 성인이었고 한 집의 가장이었지만 새벽 3시쯤에 식사를 하려 갈 때면 가끔 죽을 만큼 무서웠어. 결국 다들 거기 근처에서 식사하는 게 불편했고 한동안 다른 곳에서 식사를 해결하곤 했지. 가끔 불빛이 날아다니는 걸 봤어. 그런 걸 본 날은 한 번도 기분 좋았던 적이 없었어. 언제가 내 마지막 근무가 될지 모르는 상황에서 그런 걸 보는 건 겁먹기에 충분했거든. 지금 와서 말하는 건데 그냥 그 밑에 있는 것만으로도 겁을 먹기엔 충분한 조건이었던 거야. 내가 말하는 광산은 지금은 완전히 폐쇄됐어. 10년이 넘은 이야기이지만 난 아직도 거기에 묻혀있을 그 사람을 생각하곤 해. 아직도 자기의 도구로 벽을 두드리고 있을까 생각도 들고. 8번째 이야기. 낡은 저택의 비밀. 어느 외딴 마을, 해질녘이면 어둠에 잠기는 작은 마을에는 오래된 저택이 있었다. 이 저택은 한때는 호화로웠으나 이제는 낡고 폐허가 된 상태로 사람들의 입방아에 오르내리곤 했다. 그곳에는 어떤 미스터리가 숨겨져 있었고 그로 인해 사람들은 저택을 두려워했다. 주민들은 저택을 멀리하며 밤이 되면 그곳에 가까이 가지 않도록 서로 경고하곤 했다. 저택의 주인은 오래전 세상을 떠난 귀족 가문의 마지막 후손이었다. 그는 세상을 떠난 후 저택은 빈 채로 남겨졌고 그 후로 누구도 그곳에 살지 않았다. 저택의 창문들은 부서지고 문은 삐걱거렸으며 정원은 잡초가 무성하게 자라났다. 그곳에 남아있는 유일한 생명체는 저택 주변을 어슬렁거리는 야생 고양이들 뿐이었다. 어느 날 도시에 사는 젊은 남자 민수는 이 저택에 대해 호기심을 가지게 되었다. 그는 고고학자였고 오래된 건축물에 대한 연구를 위해 이 마을에 온 것이었다. 마을 사람들은 그에게 저택에 가지 말라고 충고했지만 민수는 그곳에 무언가 중요한 것이 숨겨져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다. 그는 저택에 들어가기로 결심했다. 민수는 저택에 들어가기 전에 마을 도서관에서 저택에 대한 자료를 찾기 시작했다. 그는 오래된 신문 기사와 책들을 뒤지며 저택의 역사와 그곳에 살았던 사람들에 대해 알아보았다. 저택의 주인은 한때 부유한 귀족 가문이었고 그들은 많은 재산을 소유하고 있었다. 그러나 어느 날 그 가문의 마지막 후손이 의문의 죽음을 맞이하면서 저택은 폐허가 되었다. 민수는 저택에 숨겨진 보물이 있을 것이라는 소문을 듣게 되었다. 그는 이 보물이 저택의 주인이 남긴 마지막 유산일 것이라고 생각했다. 그는 저택에 들어가 보물을 찾아내기로 결심했다. 민수는 저택에 들어가기 위해 필요한 도구들을 챙겼다. 손전등, 지도, 그리고 노트북을 준비하고 그는 저택으로 향했다. 저택에 도착한 민수는 저택의 정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갔다.
내부는 어둡고 습기가 차서 곰팡내가 났다. 그는 손전등을 켜고 저택 내부를 살펴보기 시작했다. 저택의 내부는 복잡한 구조로 되어 있었고 여러 개의 방들이 있었다. 그는 천천히 저택을 돌아다니며 주인의 방을 찾았다. 주인의 방은 저택의 가장 안쪽에 있었다. 주인의 방에 들어간 민수는 오래된 책상과 의자, 그리고 벽에 걸린 초상화를 발견했다. 그는 책상을 뒤지기 시작했다. 책상 서랍에는 오래된 일기장과 문서들이 있었다. 민수는 일기장을 열어보았다. 일기장에는 저택의 주인이 생전에 쓴 글들이 적혀 있었다. 그는 일기장을 읽으며 주인의 삶과 죽음에 대해 더 알아갔다. 일기장에는 주인이 저택에 숨겨둔 보물에 대한 단서가 적혀 있었다. 민수는 일기장에 적힌 단서를 따라 저택을 돌아다니기 시작했다. 그는 여러 방을 지나며 단서를 찾았다. 그러던 중 그는 저택의 지하실로 통하는 비밀 통로를 발견했다. 지하실은 어둡고 차가웠으며 오래된 나무 문이 있었다. 민수는 문을 열고 지하실로 들어갔다. 지하실에는 오래된 가구들과 함께 커다란 금고가 있었다. 민수는 금고를 열기 위해 열쇠를 찾아야 했다. 그는 지하실을 돌아다니며 열쇠를 찾기 시작했다. 그러던 중 그는 벽에 걸린 그림 뒤에 숨겨진 작은 상자를 발견했다. 상자 안에는 금고의 열쇠가 있었다. 민수는 열쇠를 가지고 금고를 열었다. 금고 안에는 여러 개의 보석들과 함께 오래된 문서가 있었다. 민수는 보석들을 보며 놀랐지만 문서에 더 관심을 가졌다. 문서에는 저택의 주인이 남긴 유산에 대한 내용이 적혀 있었다. 그는 문서를 읽으며 저택의 주인이 죽기 전에 남긴 마지막 유산이 무엇인지 알아갔다. 문서에는 저택의 주인이 마을 사람들에게 남긴 편지도 있었다. 그는 편지를 읽으며 주인의 진심을 알게 되었다. 저택의 주인은 마을 사람들을 사랑했고 그들에게 도움이 되고 싶어 했다. 그는 자신의 재산을 마을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기로 결심했고 그 유산을 저택에 숨겨두었던 것이다. 민수는 주인의 뜻을 따르기로 결심했다. 그는 보석들과 문서를 가지고 마을로 돌아왔다. 마을 사람들은 민수가 가져온 보물에 놀랐고 그가 가져온 편지를 읽으며 감동했다. 민수는 보석들을 마을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었고 문서를 통해 저택의 주인의 진심을 전했다. 마을 사람들은 저택을 다시 복원하기로 결심하고 저택을 마을의 유산으로 삼았다. 저택은 다시 복원되었고 마을 사람들은 그곳을 방문하며 저택의 주인의 뜻을 기렸다. 민수는 저택의 복원 과정을 도우며 마을 사람들과 가까워졌다. 그는 저택의 복원이 끝난 후에도 마을에 남아 저택을 관리하고 저택의 역사를 연구했다.